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이후로도 몇 배씩 더 갔어요. 가격이 언제가 제일 싸요? 네,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요거 어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네, 이거 진부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가장 잘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역발상. 역발상이라기보다는 위기라는 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주시장에 전업 투자를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예. 해마다 이기고 와요. 뭔 놈의 위기가 이렇게 자주 와, 그죠? 해마다 이기고 와요. 뭐 1년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10에서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빠지는 그 정도를 위기라 하는데 뭐 작은 위기죠. 그리고 정말 큰 위기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리만이나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게 진짜 큰 위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기는 아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오잖아요. 이런 위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단기적으로 주식을 많이 팔면은 이게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대외적인 거 또는 미국 지수가 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의 위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지금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는데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또 순간적으로 쑥 빠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아예 뭐 찾아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크고 작은 위기에서 항상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이게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잘 맞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나 작년도 그렇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월인가 그때 그 트럼프의 이제 그때 관세. 네, 관세 전쟁 판때기 들고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다행히 국내에서는 좀 종목이 괜찮아서 덜 손실을 상대적으로 좀 봤는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샀던 게 제가 이제 반도체 ETF 3배짜리 있잖아요. 석슬이라고 하는 거. SOXL. 네, 그거를 제가 원래 그게 한참 잘 나갔을 땐 70불 정도 됐는데 한 35불까지 빠졌다가 35불에서 그 한 달 사이에 한 10불까지 빠졌더라고요. 아마 나스닥도 한 20% 넘게 빠졌을 거예요. 네. 20% 정도. 2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 관세 전쟁 때문에. 그때 샀어요, 그때. 석슬을. 10불에. 근데 10불에 샀는데 예. 이게 7점 몇 불까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한 10불 정도에 샀는데, 저는 그때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위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이 정도 한 달 사이에 20에서 25% 정도 빠지는 거는 쉽지 않은, 보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큰 용기를 냈고 좀 쫄았죠, 사실. 저도 쫄았지만은 그래도 국내에 있는 투자를 빼서 해외 쪽으로 그때 집어넣고, 물론 7.5불까지인가 빠졌지만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도체 패권은 장기적으로 좀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죠. 엄청나게 리쇼어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밀어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I의 모든 기업들은 다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은 미국이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살까 공부하다가 엔비디아 살까 뭐 살까 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TF가 제일 마음 편하니까 반도체 ETF를 또 레버리지로 좀
그때 샀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부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벌써 한 600% 이상 난 것 같은데 와. 그때 아마 큰 돈을 벌고 또 우리나라 또 위기가 있었잖아요. 재작년에도 뭐 계엄 같은 거, 예. 계엄 같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계엄으로 인해서 시장이.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끝났지만은 좀 이 위기가 금융위기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질 때는 좀 용기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봤을 때는 최근에 빠진 게 이란 전쟁. 이란 전쟁 때문에 빠졌잖아요. 물론 유가라는 게 되게 좀 우리나라한테 좀 악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데 영원한 전쟁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영원한 전쟁은 없다고 봤고, 사실 뭐 아무리 빠져도 저는 저 전쟁은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뭐 한 달도 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길게는 안 봤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는 아무런 행동을 못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뭐 하락이 나왔을 때, 뭐 W자 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점점 이제 시장이 좀 적응해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좀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이 펀더멘털하고 좀 관련이 없는 대외적 이슈 때문에 빠질 때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난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제 주변 분들한테도 매번 얘기하는데, 그 시장이 시끄러울 때는 여기저기서 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예를 들면은 신문 같은 데서 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몇 포인트 빠졌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졌다. 이게 비이상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주변을 보거든요. 근데 네. 뭐 스터디가 취소된다. 거의 뭐 거의 높은 확률적으로 바닥이 다 왔구나. 스터디가 취소되는 거는 아니, 해서 뭐해 지금. 그쵸. 장도 안 좋은데 그냥 쉬시죠. 스터디 모임 이번엔 걸읍시다 막 이런 때가 나오긴 나와요. 이거 잘 써놓으세요. 스터디가 취소된다. 그리고 와이스트에서 그 선임장님들 전화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바닥이에요. 거의 바닥에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이거 판때기 들고 나왔을 때 그때, 그리고 올해 초에 이란 전쟁 터진 그 직후에 했었죠. 네. 잘 적어놓으세요. 이대호 기자님이 부담돼. 부담돼. 아니 그게 본능적으로 전화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죽을 것 같을 때. 본능적으로 전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이대호 기자님이 이제 인간 지표가 되시는 거죠. 이제. 부담돼.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예. 매번 뭐 산업 이야기 아니면 주식 이야기 아니면 기업 분석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텔레그램 채널들이 자꾸 이제 시장 지수 얘기할 때 폭락했을 때 그런 거 거의 다 왔다. 예전에 가치투자연구소를 좀 제가 참고를 했는데 가투소에서는 요즘 글을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뭔가 텔레그램에서 나 손절하고 나왔다.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는 거의 뭐 이제 제가 진짜 힘들다. 아니면은 솔직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시장 이야기를 막 쓴다.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거 결국엔 위기는 지나갑니다. 거의 뭐 90%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대호 기자님, 저 뭐 텔레그램 채널, 유튜브 뭐 여기서 뭐 이선영 이사님도 맨날 뭐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윤세님도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폭락장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때가 거의 대부분 보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실 그거를 3,000에서 뭐 2,500 깨지고 막 이럴 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랑 사실은 또 6,300을 경험한 다음에 5,000 깨질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할 때랑 사실은 이게 또 높이가 좀 다르기는 한데 사람은 그렇죠. 항상 또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한 건 이제 단기적인 네. 반등을 얘기하는 거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다 런쳐야죠. 사실. 그때는 그쵸. 오래 갈 거니까. 그쵸.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을 위기. 라면은 이런 인간 지표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 좀 지금부터 어떻게 좀 좋게 보시는 섹터라든지 실전적인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요즘 뭐 사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피터케인이 요즘 뭐 사고 있는지. 뭐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저번 3년 전에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그때 로봇 관련주들을 좋게 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서야 좀 발행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뭐 특히 현대차 로봇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들이 많이 갔고 피지컬 AI 특히 네. 그런 거에서 많이 갔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저는 지금 좋게 보는 거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반도체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반도체가 지금은 좀 P사이클이에요. 가격 상승에 의한 이제 주가 상승이 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실적에 대한 그런 것도 컸지만은 가격에 대한 사이클이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반도체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주식 시세가 주가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Q 사이클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지금까지는 의견은. 이익 사이클이었는데 이익률이 엄청 좋아지면서 근데 이제는 규모가 더 커진다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매출이란 게 가격 곱하기 물량이잖아요. 네, P 네, 곱하기 Q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한된 캐파 때문에 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이었기 때문에 수요는 갑자기 폭발했고 그러면서 가격이 청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매출이 급증하고 마진율이 좋아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률은 이제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격이 이제 멈췄다. 피크아웃이다. 그쵸. 벌써 피크아웃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2분기까지 보통 반도체 가격이 뭐 한 30%씩 성장하다가 3분기부터는 좀 뭐 10% 내지 뭐 한 자리로 떨어질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 배씩 오르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면 주가도 피크치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네, 논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가격 사이클은 이번에 이제 올해 한 2, 3분기까지는 반영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저는 Q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장기 공급 계약 물량에 대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은 방어하면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제 주장이긴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전력기기 업체들도 좀 그런 비슷한 사이클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도 처음에는 좀 비싼 게 좀 되게 많아요. 전력기기 업체들도 사실상 이전에 그 중동에서 이전에 발주 나왔을 때 전력기기 업체들이 엄청난 수주를 받았고 거기에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렸었거든요. 근데 네. 수주가 끊기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거의 한 몇 년간 되게 암흑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리쇼어링 나오면서 인프라를 깔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처음에 전력기기 업체들 가격이 쇼티지가 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2020년도부터 22년, 23년까지 아마 올랐을 거예요. 급하게 올랐어요, 정말. 급하게 오르다가 쇼티지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22년인가 24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PPI 가격이 있잖아요. 전력기기 그 PPI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전력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제 멈췄다.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로도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이후로도 몇 배씩 더 갔어요. 맞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고 장기 물량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3년치는 기본이고, 오늘 봐보니까 GV, 미국에 있는 버너바 같은 예. 회사도 5년치를 지금 슬롯을 할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5년치가 수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장기 물량 계약이잖아요. 네.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렇게 됐듯이 저는 물론 반도체는 조금 다른 산업이긴 한데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공급자가 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나 그 AI 수요이고 가격이 먼저 올랐고 저는
그냥 긍정적인 저는 뷰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피크는 칠 수 있지만 나중에 장기 공급 계약을 묶어놓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슬롯을 다 할당을 시킨 거죠. 만약에 뭐 웨이퍼를 100만 장 예를 들면은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50만 장에서 70만 장은 그 빅테크 업체들한테 할당을 해놓고 나머지 30만 장 가지고 이제 뭐 모바일이나 아니면 PC, DRAM 쪽 이쪽으로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넘쳐나잖아요. 부족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캐파를 더 늘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인 그런 캐파 계획을 갖고 차츰차츰 가격은 거의 픽싱 시키면서 이렇게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1분기 가격이 YOY로 뭐 한 8, 90% 올랐었잖아요. 네. 네, 올랐는데 2분기에는 한 30% 정도 더 오른다고 하고, 지금 시장 예측치는 3분기도 오를 거고, 빅테크 기업, 최근에 아마 현대차 노건창 위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폭은 크진 않지만.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언제가 제일 싸요? 오늘. 네,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1분기 정도 공급 계약 가격으로만 해도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더라도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물량 가격은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놓고 물량을 차츰차츰 늘려놓으면은 이게 좀 큐 사이클로 가면은 이제는 P가 아니라 가격이 아니라 물량 싸움에서 증설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익을 그대로 끌고 가는, 그래서 전력기기는 저는 좀 유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장기 랠리로 갈 수 있는 그 기반 여건은 좀 비슷하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장기 랠리, 네. 장기 계약 이런 게 사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총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 추진하고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그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나오면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가격이 예. 심하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가격 등락폭이 반도체는 그렇죠. 생산 캐파는 제한적인데, 근데 이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 하방을 막아놓고 Q를 계속 늘려가면서 매출을 쭉 늘리면은 PBR이 아니라 이제 PER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리인 것 같고, 저는 그건 논리는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당하다. 전력기기 업체들도 과거에 사이클이 있었지만은 3년, 5년치 수주 계약을 맺고 나서 쇼티지가 계속 걸리니까 밸류에이션이 PER 막 20배, 30배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30배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기기요? 네, 전력기기 그렇죠. 업체들. 30 몇 배씩 나오죠. 30 몇 배씩 받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직도 7, 뭐 하이닉스는 5, 뭐 내년 했을 때 뭐 4,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ER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 과거의 말들 네. 그대로 지금 이제 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뭐 시티증권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뭔가 재평가. 재평가를 계속 하는 게, 처음에는 무슨 반도체가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점점 바뀌고 있는 트렌드이지 않을까.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Q의 증가, 가격을 픽싱 시켜놓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한동안은 반도체가 좀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HBM 말고 DRAM 랠리로 이렇게 올라온 게 한 반년 조금 넘었거든요. 작년 한 8월부터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장은 또 보고 싶은 것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Q의 증가, 그러면 이제 뭔가 양적인 게 늘어난다면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 때문에 가격이 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워낙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격이란 거는 결국에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데 3년에서 5년치를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네. 그만큼 자기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뭐 테라팹을 자기가 짓겠다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전력기기 업체들도 어마어마한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힘들었던 걸 자기들 겪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전력기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그런 걸 느꼈듯이 반도체 쪽도 병목 구간이 거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고, 뭐 오픈 AI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자꾸 우리나라 와서 반도체 악수하고 그쵸. 하는 게 다 반도체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로봇 네. 이제 막 그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막 이렇게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랬었나요? 네, 막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아까 잠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또 이것도 보면 로봇 관련주가 또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어요. 저는 일반적인 로봇 관련주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예.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테슬라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혜지가 없는 것 같다, 안타깝게. 그랬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올 초에.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저는 뭐 추천은 아니지만은 현대차 그룹 쪽이 제일 좋아 보여요. 애플 수혜주는 애플이고. 아이폰 수혜주는 결국 애플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대 수혜주는 그냥 현대차일 것 같고, 그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제가 이제 잘 완성도가 높은지는 저도 이제 직접 겪어봐야겠지만은, 현대차의 그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로봇 기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계속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은,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도 로봇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싼 상황이잖아요. 물론 주가가 이제 그때 이후에 2배 올랐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고 로봇 기업으로 봤을 땐 싼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12배 정도 되니까. 근데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면 이게 로케이션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제 중복 상종일 수 있고 그러면은 로봇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럼 현대차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셔도 되고, 예. BD를 사도 되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실상 생산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개발하는 업체지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거기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로봇을 제조하긴 제조해야 되니까. 네, 제조는 아마 뭐 법적으로 진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현대차가 아마 로봇 파운드리 산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차 쪽이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로봇이라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SDV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바퀴가 있는 로봇이랄지 뭐 사족 보행 로봇이랄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마 현대차 쪽일 것 같고, 그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방이 막혀 있는 거는 현대차 본업의 그 자동차 실적이지만 상방을 열어주는 거는 로봇 사업에 대한 진짜 얘네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방을 열어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약간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 20만 원대 현대차 주식이 68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47, 8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과연 하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PBR 0.4배, 5배, PER 4배, 5배 하던 회사가 PER 이제 10배 이상까지 올라왔으면 0.4배 때는 몰라도 1.2배 때 PBR로는 과연 하방이 있을까라는 염려들. 들어갔다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추천전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론 그런 있죠. 근데 그 농구천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가에 앵커링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방이 뭐 어디까지 열린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로봇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서 주가는 뭐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지 않는 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하방을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주가가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대감만 반영된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쵸, 반영이 그쵸. 된 게 퍼 6에서 퍼 12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토요타가 한 12에서 13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GM이나 이런 뭐 이 일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퍼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그쵸, 되고 그쵸. 한 거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로봇 사업에 대해서 비전은 이제 뭐 올해는 힘들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탐방도 많이 다녀봤지만 아마 그런 로봇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2년 정도. 그리고 로봇을 제가 이제 현대차 로봇을 좀 좋게 생각한 거는 이거는 뭐 저도 다 공부한 거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의견을 좀 읽어본 거지만은 이 스마트폰하고 사업이 좀 많이 대잡이 되는 것 같아요. 로봇이요. 네. 1인 1로봇 시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테슬라가 로봇을 가지고 오므로써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애플은 아이폰에 자기들 OS를 다 탑재를 하고 그렇죠. 다 수직 계열을 자기들이 다 디자인하고 했어요. 물론 아웃소싱을 하긴 했지만 제조는. 제조만. 근데 테슬라는 자기들이 칩 만들고 다 수직 계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압도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실제로 로봇 기술은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가장 좋고. 근데 과거에 아이폰에 대적하려고 했던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아이폰에 대적하려고 했던 기업? 대적하려고 했고 실제로 대적을 했던 삼성 경쟁사. 아니면 LG. 그건 제조사고 예.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아, 개발. 네. 안드로이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 스마트폰에서 여기 저는 아이폰도 쓰고 안드로이드도 쓰지만 네. 이 스마트폰 자체는 제조업이잖아요. 예. 애플이 큰 마진을 남긴 거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그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구글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 그렇죠. 로봇도 아마 스마트폰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가 이식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뭐 피규어 AI는 뭐 이제 독립적인 또 AI를 심는다고 하고, 네네. 결국엔 또 이제 OS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네. AI. 그래서 구글도 로봇 사업을 하고 싶지만 얘네들은 하드웨어를 못 하잖아요. 제조업 자체를. 그리고 이런 제조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실제 투입을 해봐야 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로봇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삼성을 채택을 했듯이 현대차를 채택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아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현대차가 거기서 이제 잘해야겠죠. 근데 현대차가 구글과 손 잡은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과거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애플에 이어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현대차도 테슬라를 이기려고 구글과 손 잡고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드웨어는 현대차, 그 두뇌는 구글의 딥마인드를 써서 뭔가 로봇 생태계를 좀 양분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잘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현대차에서도 엔비디아랑도 손 잡았잖아요. 그리고 GPU도 한 5만 장 갖고 왔고 그러면은 현대차도 이제 뭐 그쪽에다가 새만금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했잖아요. 네네네. GPU 집어넣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구글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로봇은 그 깡통이잖아요. 결국 두뇌가 좋아야 돼. 두뇌가 좋으려면은 거기에 이제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가 학습 영역에서 HBM이 갔고 추론 시대는 반도체가 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나올 거는 뭐 남았어요? 피지컬 AI만 피지컬 남았죠. AI. 예. 피지컬 AI도 AI예요. 그러면 현대차도 가봐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AI 기업으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시선을 바꾼 순간 이 EPS보다는 PER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달리 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또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어떤 이제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이 또 듣고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산업 혹시 또 요즘 공부하는 거 있으세요? 뭐 많이 뽑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네. 책 홍보하러 나왔다가 이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는 뭐 보고 있는 거는 요즘엔 이제 다 이미 핫해졌으니까 네. 지금은 좀 뭐라 하기 좀 그렇지만은 방산 산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산이요. 네, 방산 산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각국이. 영원한 우방은 없구나 라는 걸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아마 유럽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유럽이나 중동도 그렇고 이란이 진짜 무서운 존재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약간 의문도 들었을 거고 트럼프가 좀 별나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별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뽑아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전쟁 자체를 원하진 않지만은 다른 나라에 이제 좀 간섭하지 말자. 왜 우리 돈 써서 세계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죠. 뭐 그런 기조는 조금 변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 끝판왕이 저는 이제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트럼프는 한 2년 반 후에 이제 퇴임을 하겠죠. 네. 퇴임을 하는데 제2의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오른팔이잖아요. 네, 네. 저분이 만약에 나와서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 차기 대선. 네. 그럼 똑같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트럼프만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서 좀 그런 수요가 안 그래도 러우 전쟁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중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동도 이번에 아마 자국에서 진짜 피해를 입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이제 방산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글로벌리 이 방산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없어요. 뭐 끼케야 뭐 미국, 러시아, 중국 기본적으로 좀 상대 적이 있는 국가들.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정도. 근데 유럽은 제조 단가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전쟁이 끝나면은 구조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뭐 탱크도 있고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자주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 좀 위상을 많이 높인 거 아닌가? 뭐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요격률이 뭐 95%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전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마 중동 쪽에서는 야, 쟤네들 미사일 뭐야? 뭐 누구 거 썼는데 저렇게 잘 막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그 알파고라는 그 이란 분이 이제 유튜브 셔츠에서 봤는데 중동에서 그 한국 미사일에 대한 그런 수요나 아니면 관심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 대한 좀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인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에도 이제 현지 공장을 짓고 그러면 유럽 애들이 엄청나게 붙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것도 생산을 해달라. 또는 하나 에어로가 제가 알고 있기는 자주포 미국 자주포 뭐 현대화 거기도 뭐 수주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대한 좀 방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오늘 단순한 생각만 지금 리서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올랐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방산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월간 이선엽 시간에도 방산주 많이 또 질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장기간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죠. 구조적. 구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요는 꾸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잠깐의 어떤 뭐 시황의 변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 목숨이 달린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토도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될 거고 미국은 이번에 보니까 무슨 국방비 2,000조 뭐 해달라고 한 거 보면은 엄청난 또 무기 수요가 있을 거고
중국도 그에 대해서 이번에 자기들 무기 뽀록 났잖아요. 약간 허접하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서로의 군비 경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그래도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도 이번에 체크가 됐고 실제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드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론이요? 네, 드론도 뭐 국내 아니면 해외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현대전은 드론이잖아요. 이번 그쵸, 이란 현재는. 그럼 이란의 드론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북한 드론도 우리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드론을 활용하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제는 현대전은 이제 드론이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앞세우면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양쪽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여러 안티 드론 같은 산업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군사적으로 먼저 상당 부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용, 민수용 이런 거 말고 군사용으로 군사용.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1시간 반밖에 녹화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YSTV 구독자분들이나 네. 또 피터 K님의 뭐 블로그나 텔레그램 혹은 또 이제 책 사서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책을 꼭 팔려고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출판사하고도 이제 약속도 있어가지고 나온 건데, 좀 잘 투자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좀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네, 시장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좀 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1시간 반 떠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여쭤보시고 떠들었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도 않았고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았고 뭐 전들 뭐 처음부터 잘했으면 그 10년 동안 1억은 안 잃었겠죠. 근데 한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놓지 않고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개 섹터에서 나만의 섹터 한 10개에서 15개만 지어져도 거기에서 전문가만 돼도 평생 먹고 살아요. 정말 인생이 정말 편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뭐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하나만 좀 제대로 하더라도 물론 저처럼 뭐 전업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부를 더 빠르게 쌓고 싶으면은 투자 공부를 하세요. 정말 좋은 겁니다. 투자 공부는 중요하고 시장을 떠나면은 공부도 안 하게 돼요. 투자도 안 하게 되고 위기가 와도 위기인지 언제 이게 사야 되는지 마는지 판단이 안 돼요. 시장에 항상 한쪽 발은 항상 담그고 있으면서 투자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터 K 블로그 보면은 힘들어 죽겠다 할 때 그때만 사도 돼요. 살려주세요 할 때만 사도 돼요. 근데 시장에 발을 빼는 순간 그것도 영상도 안 봐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안 뜰 거 아니에요. 그쵸. 떠나 있으면. 네. YST를 자주 안 보다 보면은 살려주세요 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항상 관심을 알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피터 K님의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이 책도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종종 모실 수 있는 기회. 네. 살려주세요 이때 말고. 가끔 영상통화는 힘들더라도 예. 전화 전화 주세요. 음성으로는 제가 살려주세요 할 때 네. 목소리 정도는 제가 세미나도 나와주세요. YG 클럽 세미나도 하러. 그건 조금 생각해보겠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